삶과 죽음은 하나의 변화일 뿐.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에는 인연 맺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집착이 존재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래저래 괴로워하면서도 애착이 있는 이곳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살면 좋겠다. 손주 볼 때까지 살면 좋겠다. 손주가 대학 갈 때까지 살면 좋겠다.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별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아무리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 해도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물도 못 넘기는 가족을 보면서 이 육체와 함께 정신도 사라지는 것인지 다 사라진다면 지금 이 생에서 굳이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푼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몸이 조금씩 말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 관 들기도 수월하고 화장할 때 에너지도 적게 들어요.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소진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정신이 맑으면 더 좋습니다.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하고 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런데 바다 전체를 보면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이 출렁거릴 뿐입니다. 바다 전체를 보듯이 인생을 관조하면 삶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 분명히 파도가 생기고 사라지듯이 인생도 언뜻 보면 생하고 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닌 인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릇에 얼음 구슬을 담아 놓았는데 4~5살짜리 아이가 바깥에 가서 한두 시간 놀다 들어오니까 얼음 구슬이 없어지고 물만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내 구슬이 없어졌어. 그리고 물이 생겼어. 라고 하겠죠? 이때 엄마는 그 과정을 아니까 얼음 구슬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만 얼음이 물로 변한 거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생멸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생겼다고 기뻐하고 사라졌다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전체로 보면 변화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즉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변화할 뿐이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 몸이 흩어지는 것이나 하루하루 세포가 바뀌는 것이나 다 똑같은 변화입니다. 지금 세포가 바뀌는 것은 소나무잎이 새로 생기면서 그 전에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 푸르다고 느끼는 것과 같아요. 또 몸이 급속도로 해체되는 것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죽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하는 건 변화뿐인데 보이면 살았다고 하고 안 보이면 죽었다고 하니 안 보이다 보이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한 생각 불쑥 일어났다가 갑자기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 약속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변하는 것을 봤을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성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걸 깨쳐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생겨난다고 기뻐할 일도 없고 사라진다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것을 직시하면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을 텐데 부분적으로 인식하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생기고 없어질까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늙음도 죽음도 단지 변화일 뿐임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살은 못마땅한 나를 살해하는 것. 한국 사람은 하루에 43명꼴로 자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창 도전하고 꿈꾸어야 할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의 자살이 늘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서만 증문즉서를 하다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구청 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도 자살에 따른 충격으로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해서였습니다. 대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남이 나를 뭐라 하든 관계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정해진 상이 있습니다. 이를 자아, 자아상,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상상에 자기를 만들고 그 상상의 내가 진짜 나인 줄 착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부분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자식을 하나 둘 낳아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 일종의 공주병, 왕자병 같은 게 있어서 자기에 대해 너무 높은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막상 현실과 부닥쳐 보면 생각과 달리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린 자아상과 밥 먹고 성질내고 화내고 슬퍼하는 현실의 나와의 사이에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자아가 현실의 나를 못마땅해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극에 이르면 나같이 쓸모없는 건 없어져야 해 하는 심리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자아의식이 현실의 자기를 죽여버리는 게 자살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도
상을 그립니다. 가령 내 애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애인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불만스러워지고 보기 싫어집니다. 그럼 헤어지면 되는데 상대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자살이나 살인이나 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상의 근본을 두고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살인과 자살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기준에, 어떤 생각의 기준을 두고 너는 이래야 하는데 이렇지 못하다. 나는 나쁜 놈이다. 너 같은 놈은 없어도 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내치는 방법으로 첫째는 꼴도 보기 싫어 하다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상대나 나나 영원히 나타나지 않게 살인이나 자살을 합니다. 자살은 살인과 동일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나만 죽기 억울하니까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아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의식에 맞게 현실의 자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의식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걸 버림으로써 현실의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툴면 서툰 게 자기이고 눈이 안 보이면 눈이 안 보이는 게 자기이고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자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소중한 겁니다. 돌멩이가 꼭 큰 게 좋고 작은 게 나쁜 게 아니듯이 현실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자기를 미워하고 나아가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말을 좀 잘하고 싶으면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고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걷기 연습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현재의 나로부터 출발하면 조금만 향상이 되어도 성과가 나니까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상의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현실의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와도 늘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항상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억압 상태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주위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고 그 요구에 자기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또는 자기를 너무 높이 상정하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신을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태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노력해라 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 이렇듯 가볍게 얘기하면서 어른들이 청소년,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살의 개인적인 원인이 자아상에서 비롯한다면 사회적 원인은 가정과 사회가 불안 심리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막는 해법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정서 불안이 아이의 심리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아이도 심리적인 불안정성이 선천적으로 생기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엄마의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고, 사회는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엄마에게 마련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엄마는 아이에게 나는 신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헌신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정신적인 씨앗이 튼튼해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 아이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정신질환이 발병하기 쉽습니다. 설령 발병인자를 갖고 있다 해도 주위 환경이 편안하면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부, 성적 등으로 아이들을 너무 억압하니까 사춘기나 입시에 임박해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위에서 공부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거두면 발병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돌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상담사를 배정해서 상담과 함께 심한 경우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승자가 되려고 목숨 걸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옛날같이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은 없어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심해서 심리적 약자들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기지 못해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자살 충동은 곧 병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육체 질환만 병으로 생각하지 정신 질환은 병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데 겉보기에 육체가 멀쩡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정신 차리면 되잖아. 육신이 멀쩡한 게 왜 그러니 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누가 텔레비전에서 슬픈 장면을 보고 거기에 몰입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화면을 보지 않는 제3자는 쟤 갑자기 왜 울어? 미쳤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의 내면은 그 영상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겨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치면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잠꼬대지만 본인은 꿈속에서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죽어버리겠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금방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지 상황이 바뀌면 심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죽는다 하더니 안 죽네? 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하면 그래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죽어버리면 부모나 형제는 자기가 죽였다고 또 큰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져들 때 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외면하거나 그럼 죽어라 하지 말고 살펴줘야 합니다. 실제로 죽는 건 아니라 해도 죽고 싶은 심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달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제일 좋은 것은 화제를 바꿔주는 겁니다. 너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 힘내.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살 충동 심리에 빠져들 때는 수렁에 빠져들듯이 하기 때문에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화제를 바꿔서 지난번에 우리 둘이 영화 봤을 때 있잖아. 그 장면 생각나? 이런 식으로 아예 이야기의 방향을 돌려버리면 수렁에 빠지던 심리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울함에 사로잡힐 때 누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로잡혔던 생각이 탁 풀어지면서 멀쩡해져요. 그러나 혼자 놔두면 또 골똘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5분, 10분 끌고 가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밥 사줄 테니까 나오라든지 해서 기분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꾸면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나약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아예 입에 뱉구나, 아주 버릇이 됐어 라고 생각하거나 또 뭐 사달라는 소린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소한 계기에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산에 갔는데 사람이 지나가서 기회를 놓쳐서 더 조용한 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약촉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이리저리 뱅뱅 돌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내려왔다는 겁니다. 또 자살하려고 산에 갔는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사람 살려 하고 도망가는 건 생존의 본능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 심리가 싹 없어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 죽는다더니 왜 도망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먼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 병은 특히 환절기에 많이 나타나니까 이 시기에 더욱 주의하고 불안하거나 충동이 일어나면 빨리 약을 먹어야 합니다. 또 방에 혼자 있으면 자살 충동에 빠져드니까 되도록 혼자 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걷는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목욕탕에 간다든지 해서 기분 전환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제때 치료를 안 해서 만성화하면 자살 충동의 고비를 넘겨도 또다시 나타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